제가 얼마 전에 직원분 교육을 할 때 문제점을 하나 찾았어요.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송 대행지가 뭔지, 구매 대행이 뭔지, 사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진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커리큘럼의 대상은 진짜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중국 사입 시작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진짜 완전 제로 베이스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입이나 아니면 구매 대행이나 직구, 그 세 가지가 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직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직구는 말 그대로 개인이 물건을 사서 쓰는 형태예요.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입장이잖아요. 직구와 관련해서 몰라도 되는데, 직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구매 한다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구매 대행이랑 사입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구매 대행은요, 고객이 주문을 한 다음에 대신 구매를 해드리는 형태예요. 사입의 경우에는 미리 재고를 구매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재고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고, 사입은 재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면, 진행 주체가 있습니다. 진행 주체는 직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구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이제 주체를 이제 움직이는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라면 이제 셀러죠. 쉽게 얘기하면 구매 대행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고, 사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자가 해줍니다. 판매자면 이제 셀러죠.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관 주체라는 게 있어요. 그 통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통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아무거나 들어오게 되면은 치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어떤 거 수입해도 되는지, 어떤 거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보통 통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통관을 누가 하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구매 대행과 사입을 가르는 것 중에선 구매 대행이랑 사입이랑 통관 주체가 달라요. 사입 같은 경우는 내가 재고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본인이 통관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진다, 오로지 내 책임이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구매 대행은요, 이 뒤쪽에 대행자가 붙잖아요. 대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행동한다는 게,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나 대신에 뭔가를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통관에 대한 책임은 고객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통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관의 주체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통관 보호를 받아서 이 통관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관 보호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위탁은 뭐냐라는, 위탁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위탁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구매 대행이랑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매 시점에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구매 시점은 이제 아까 말한 거 정의랑 똑같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후결제하는 거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거고, 이제 판매자가 선결제하는 거, 그거 이제 사입이라고 해요. 구매 대행은 이론상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반면에 사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재고를 구매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세금 신고에서 제가 아까 전에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직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의무가 없죠. 왜냐면 개인 사용이잖아요. 구매 대행이랑 사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갈려요.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장부 신고고요. 그 다음에 사입 같은 경우에는 도소 매업 신고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세금을 신고할 때 장부로서 신고를 해요. 국가에서도 지금 완전히 이 형태로 세금을 신고하라고 해서 내놓은 그 폼 형태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국민신고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신고를 하라고 한 그런 형식이 없다 보니까 장부를 알아서 작성을 해야 돼요. 개인이 알아서 작성을 해서 이제 소명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장부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옛날에 그 구매대행 장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구매대행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구매 시점이에요.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내가 그 물건을 결제했는지, 그 신용카드 결제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약간 꼼수가 하나 있는데, 보통 그 재고 미뤄내기라고 해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내는 형태다 보니까 배송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 배송 시간을 앞당기려고 미리 물건을 구매해놓고 배대지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배대지에서 바로 출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판매자랑 배대지로 도착하기까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보통 통관까지 해서 항공으로 하면 5일 만에 통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구매 대행의 정의와는 어긋나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고객이 주문을 한 다음에 결제하는 방식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구매 대행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식을 쓴다면은 본인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소매업 그대로 신고하면 돼요. 재고를 자산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이잖아요. 세무사분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기장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구매대행보다는 오히려 훨씬 무난해요. 요즘에는 온라인 마켓에 다 세금계산서라든가 어떤 거 정산 받았는지 다 내역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포인트는 없고, 세금 신고할 때는 뭐 쿠팡에서 쿠폰하는 거 그런 것 정도 제외하는 거, 그거 제외하면 우리가 뭔가 터치할 게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구매대행과 사입은 구매 시점이 다르다는 게 정말 강력한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두 개가.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고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매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죠. 재고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고를 부담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사익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 부담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장단점 편에서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재고가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구매대행은 CS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진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체로는 국내 위탁이 가장 마진폭이 작고요, 그 다음이 구매대행이 더 마진폭이 작고요, 사입이 일반적으로 마진폭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이야기인 게, 리스크가 큰 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구매대행을 하면서 마진율도 높게 가져가고 리스크도 없으며 편하게 장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구매대행 할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상 맞지가 않는 이치였던 거죠. 리스크가 없는데 마진이 높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마진이 높다면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꿀 빨면 됩니다. 대체로는 사입이 가장 마진이 높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 자본금이 조금 다른 게, 구매대행은 작죠. 왜냐면은 초기 자본을 안 쓰니까. 반면에 사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를 미리 해놓아야 되니까 초기 자본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구매대행도 프로그램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글쎄 이게 높다고 할 만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반적인 특성은 그렇다라는 것 좀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송 주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배송 주체라는 게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배송을 누가 해줄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직접 배송하는 거, 두 번째가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대신 배송을 맡기는 거, 그 방법이 있는데, 사입은 진짜 거의 100% 확률로 배송대행지를 통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원산지 표기 때문에 그래요. 원산지 표기를 만약에 공장에서 바로 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공장에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죠. 왜냐면 사입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한번 세관 검사 걸리면은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